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효율이 너무 좋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의 규모가 크다.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 된다 그러면 무조건 DB형 하세요. 여기에 넣어놓게 되면 세금을 일단 안 뗍니다. 다만 사회초년생들은 하지 마세요. 네, 김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그리고 MBC 라디오 손경제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김현우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 방송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역시나 이렇게 상당히 쉬운 비유고 정말 요점만 딱 찍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일단 노후 준비 관련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네네. 국민연금을 고3 때부터 가입하셔라 라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뭐 너무 이런 거 아닌가요? 사실은 고3 때부터 가입을 하되 한 번만 납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뭐 좋다 안 좋다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뭐 고갈된다 어쩐다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선택지를 하나 더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기능 중에는 제도 중엔 추후 납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후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 추후에 납입할 수 있는 게 어떤 돈이냐 하면 내가 국민연금을 냈다가 안 냈다가 냈다가 안 냈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냈다가 안 냈다가 하는 요 안 냈다가의 이빨 빠진 구간 요거를 나중에 내 선택에 의해서 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낸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가 한번 또 내야 이 구간이 생기죠. 그래서 그 한번 낸 구간을 가장 처음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19세가 되자마자 성인이 되자마자 그렇죠. 그 이력을 한번 남겨놓으면 뭐 25살에 취업을 하든 30살에 취업을 하든 언젠간 취업을 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중간에 이빨 빠진 구간이 생길 거고 그걸 이제 최대 거의 10년까지를 나중에 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19세에 이걸 한번 안 찍어 놓게 되면 나는 국민연금 처음 가입한 게 첫 취업 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뭐 이빨 빠진 구간이 생기지 안 생기냐 그건 모를 일인데 내가 돈이 있다고 나중에 가서 돈 좀 모아놨어. 근데 노후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고 그때 가니까 국민연금 제도가 좀 좋아져가지고 이건 납입하면 좋은 거였을 텐데 후회해봐야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납입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를 나한테 하나 주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여유가 되신다면 19세가 될 때 이제 성인이 될 때 아이 이름으로 한 번 딱 뭐 한 9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그것만 납부 한 번만 해놓고 흔적만 남겨주시면 나중에 가서 돈을 벌었을 때 이 국민연금을 납부할까 말까 그거에 대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만 19세가 아니라 19세가 딱 됐을 때 한 번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뒤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총 납입 기간이 30년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나중에 이거 채워넣으면 30년이 되는 거고. 채워 넣는다는 게요. 그러니까 19세가 됐을 때 한 번 딱 내고 10년을 비웠어요. 그 다음에 30세 정도가 됐을 때 이때부터 20년을 넣었다. 그러면 사실은 20년하고 한 번이잖아요. 그 중간에 10년이 부어있는 이 비어있는 기간을 내가 국민연금 수령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60세 전까지는 언제든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네요. 돈만 있으면 무슨 일시금 내가 목돈이 한 3천만 원 있는데 이거 사실 3천만 원으로 어떤 금융상품 굴려봐야 이게 내 노후에 큰 도움이 될까 이거 갸우뚱하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효율이 너무 좋거든요. 어떤 금융상품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고갈의 위험이 있는 거고 많이 주니까 적게 받아서 많이 주니까. 근데 그거를 나중에 가서 목돈이 생겼을 때 물론 그게 진짜 지금 꼭 써야 될 생활비 난 이 돈밖에 없어 생애 전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못 넣겠지만 여유 자금이 좀 있는데 이걸 어디에 넣을까? 라고 할 때 국민연금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만 10만 원 넣었어요. 그렇다면 10년 후에 넣으면은 그 공백 기간이 10년이니까 그렇다면은 월 10만 원씩 12개월 10년 한 120만 원 일괄 납부를 하면은 다 납입 기간이 인정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때 가서 10만 원을 넣을 수 있느냐 아니면 20만 원을 넣을 수 있느냐는 당시에 내가 얼마를 가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때 당시에 60세가 됐을 때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있다면 이건 10만 원씩 곱하기 10년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30만 원씩 내고 있다면 30만 원 곱하기 10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돈이 안 벌고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임의 가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가서 내 맘대로 가입 금액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 이 상태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납입을 지금 30만 원씩 가입할래 곱하기 10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유연하게 모든 걸 상황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일단 넣어 놓으셔라. 그게 10만 원 넣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뭐 인생이 크게 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런 좋은 선택지가 생기니까 그 사실은 이걸 돈 많으신 분들이 악용을 했어요. 그게 악용 아닌 악용이죠. 이용이죠. 사실 좋은 활용인데
이게 지금 제가 1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이 네. 노후가 됐을 때 야, 그럼 빵꾸난 거 이거 다 채워 넣으면 되겠네. 왜 금리도 낮고 그런데 1억 같은 거 어디 뭐 1억 정도 되는 돈을 큰 돈인데 은행에 맡겨봐야 뭐 이자도 찔끔 나오고 그렇죠. 보험사에 넣어놔봐야 얘네들 뭐 수수료 떼고 뭐 별로 주지도 않고 근데 같은 돈을 국민연금에 몰아넣으니까 갑자기 몇백만 원씩 연금이 나오니 완전 그냥 연금 완전 복권이네요. 그렇죠. 그걸 목돈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취지 안 맞다 해가지고 최대 딱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119개월까지만 넣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만큼 좋은 제도니까 돈 많으신 분들이 그건 또 잘 알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활용을 하셨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나중에 정말 수령했을 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선택지를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 선택지를 지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만 딱 납입하시고 그때 가서 선택하셔라.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네. 퇴직연금 또 직장인 다니면은 그렇죠. 또 모두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이게 퇴직연금이 제도부터 다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DB형이라는 게 있고 DC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의 규모가 크다.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 된다. 그럼 무조건 DB형 하세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DB형이라는 건 그냥 예전에 받았던 퇴직금 제도입니다. 즉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을 계산을 해가지고 곱하기 근속 연수를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신입사원 때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막 차장 부장 되니까 월급이 1000만 원이야. 근데 지금 딱 퇴직하면 신입사원 때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는 상관없이 지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곱하기 근속 연수 해가지고 퇴직금을 주는 게 지금 퇴직급여 제도인데 DB형은 그렇게 해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걸 알아서 책임지고 회사 돈으로 막 굴리다가 이 사람 퇴직할 때가 됐네?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줘야지 하는 게 DB형인 거고 DC형은 뭐냐면 내가 지금 받는 월급, 한 달치 월급을 1년마다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이 사원한테. 그리고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월급 100만 원 받고 있는 사원이 아무리 잘 굴려봐야 나중에 가서 그걸 10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급여 인상률이 높은 회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급여 인상률이 높은 회사, 즉 나중에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 대기업인 경우가 많고 공기업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DB형을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뭐 어떤 특정 업종들은 정말 5년을 일하거나 10년을 일하거나 월급이 비슷비슷해. 거의 오르지 않는. 그런 게 대부분 초봉은 높은데 이게 숙련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예를 들면 안 되겠다. 그 업종이 딱 비한 수 있어가지고. 야, 너 처음에 입사했는데 그렇게나 많이 받아? 라고 하는 그 부러움을 받는데 나중에 10년이 되고 막 20년이 돼도 너 근데 아직도 그거 받아? 어딜 가나 그런데 그걸 주는. 이게 처음에 문턱은 높은데 그 문턱을 한번 넘어서 들어가면 비슷한 월급이 바뀌지 않는 업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약간 좀 단순 작업이나 그런 게 맞아요. 자격증이 필요한데 단순 작업인 것들. 그런 것들은 자격증 따느라 좀 힘든데 그래서 처음엔 많이 주다가 일단 따놓고는 5년이나 사람이나 10년이라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한 결과물을 내는 그 업종에서는 월급이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퇴직금이 어차피 지금 받는 급여나 비슷하게 될 테니까 지금 받아놓고 내가 잘 굴리면 된다라는 거. 다만 이제 그걸 잘 굴릴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관심은 있어야 되겠죠. 펀드로 따로 굴려야 해야겠네요.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는 좀 재테크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DC형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급여 인상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DB형으로 하는데 다만 DB형도 핵심이 그거예요. 퇴직할 때 내 월급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 보면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해서 60세에 퇴직이긴 하나 55세에 임금이 정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그럼 55세를 나오게 되면 떨어진 급여로 적용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까지만 DB형을 하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선택할 수 있구나.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회사에서 얘기해 줄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면 요대로 그대로 가면은 이거 퇴직금 줄어드니까 요때 바꾸시고 정산 한번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매년 받아가는 걸로 하세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웬만한 직장에서는 DB형 하시면 되고 임금 피크제가 있다 그러면 꼭대기에 있을 때 바꾸시면 된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IRP는 또 뭐예요? 이거 얘기 많이 나오던데. IRP는 원래는 그 퇴직금을 받는 주머니예요. 퇴직금은 뜨끈뜨끈하잖아요. 맨손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퇴직금. IRP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깨서 쓰든 뭐 아니면 연금으로 받든 할 수 있는 기능이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고 그걸 이제 받는 계좌가 IRP라는 계좌예요. 그러니까 아무 통장이나 받을 수가 없고 퇴직금을 이 IRP라는 계좌에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연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 계좌나 받을 수 없고 IRP에 넣어놓도록 해놨냐? 여기에 넣어놓게 되면 세금을 일단 안 뗍니다. 퇴직금을 1억을 받았다 그러면 1억을 사실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도 내 월급 500이네? 근데 뭐 띄고 저 띄고 그렇게 주는 것처럼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라는 걸 띄는데 그게 꽤 목돈이죠. 뭐 몇백만 원 뗄 수도 있고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IRP에 일단 받으면 안 떼고 줍니다. 안 떼고 줘서 굴릴 수가 있어요. 세금을 안 뗀 상태로.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돈을 인출할 수는 없지만 안 떼고 막 굴려. 예를 들어 한 40세에 퇴직금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필요해. 라고 한다면 굳이 세금 떼고 이걸 뭐 굴릴 걸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IRP에 넣어놓고 세금 안 뗀 상태에서 잘 굴리다가 필요한 순간에 깨면 그때 세금, 예전에 안 냈던 세금을 그때 떼는 거고 네. 만약에 이걸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퇴직금으로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내야 될 세금의 30%를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1억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저 이거 일시금으로 안 쓰고요. IRP로 굴리다가 연금으로 받을게요. 그러면 쭉 뭐 몇 년을 굴리든지 간에 세금을 안 떼고 있다가 55세 때 됐을 때 연금으로 이제부터 주세요 라고 하면 예전에 떼었어야 될 1000만 원 중에 30%인 300만 원을 깎아서 7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그것도 한 번에 떼는 게 아니라 연금 받는 기간 동안 분할로 할부로 나눠서 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목돈을 지금 안 뜯어가도 된다라는 그 장점이 있는 게 IRP인데 그 IRP를 만약에 퇴직금을 안 넣고 개인이 납입을 하게 되면 납입할 수 있거든요. 이 계좌에. 이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줘요. 연말정산 때. 세금 깎아주는. 그런데 하지 마세요. 왜요? 이게 그러니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건 IRP라는 것도 있고 연금저축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IRP는 장점이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 펀드도 있고요, 뭐 파생상품도 있고 예금도 고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품을 고를 수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여기에 돈을 넣어뒀을 때 이 넣어둔 돈 중에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채권이나 예금 같은. 네. 그러니까 나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야. 막 20대, 30대인 사람들이, 나는 앞으로 은퇴가 한 30년 남았으니까, 미국 주식, 뭐 베트남 주식 이런 데 투자할 거야. 라고 해도 해봐야 70%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게 내 마음대로 운용이 안 되는 거니까 IRP는 비축. 그런 발목이 잡힌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IRP보다는 연금저축을 우선하셔라. 그리고 연금저축이 연간 400까지가 한도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IRP가 초과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연금저축 400 그리고 IRP 300 이렇게 해서 총 700까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1번이 연금저축이고 그 다음에 난 그래도 차고 넘치는데 세금 더 혜택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IRP 가입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그럼 네. 한도 없이 그냥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나요? 예. 연금저축 중에서도 연금저축 네. 보험이 있고 연금저축 펀드가 있는데 연금저축 보험은 하지 마시고 이거는 네. 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보험사분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네. 팩트니까요. 보험사가 돈을 굴려주는 방식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넣은 돈을 약속한 이자대로 굴려주는데 그 약속한 이자가 자 고객님 죽을 때까지 5%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변동이죠. 변동이면 사실 뭐 은행에 예금 넣는 거나 보험사에 넣는 거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차이는 뭐 보험사는 복리로 굴려준다 그 정도? 근데 그 이율이 뭐 예금은 3%고 보험사는 10% 이렇게 주는 게 아니니까 시중금리 그냥 비슷하게 가거든요. 문제는 수수료를 떼요. 맞아요. 수수료를 네. 너무 많이 떼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뗄 것까지는 없잖아요. 이상한데 거의 수수료를 정말 안 떼는 보험사라고 해봐야 한 5에서 7% 정도를 떼고 그냥 통상적으로 한 10%를 뗍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수익이 한 10% 나면 10만 원을 냈는데 10% 뗐어요. 네. 9만 원이죠. 네. 이 9만 원에서 10% 수익이 나봐야 9만 9천 원이에요. 그 정도까지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수료를 그렇다고 뭐 평생 동안 떼는 건 아닌데 처음에 너무 많이 떼다 보니까 얘가 시름시름 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어떤 작물을 심었어요. 네. 어느 정도 좀 자랐을 때 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라서 키가 컸을 때 좀 잘라먹고 이래야지 새싹 났을 때 잘라먹고 그러면 클 틈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보험도 그 처음에 너무 많이 떼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 저축을 하면 물론 그 수수료 땡기 이렇게 쭉 올라오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금리가 조금 높아지는 추세지 아시다시피 성장이 더뎌지면서 금리가 너무 낮았다 보니까 그런 시기가 다시 오면 수수료 떼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연금저축보험은 별로인 거고 별로인 거고 연금저축 펀드라고 해가지고 내가 납입을 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받는데 굴릴 수 있는 상품 대상이 펀드인 것들. 야, 펀드는 위험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 펀드 중에서도 우리 안전한 뭐 채권형 펀드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아니면 네. 나는 진짜 공격적이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 주식형 펀드, 뭐 베트남 주식형 펀드 이런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로 100% 고를 수 있어가지고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일단 연금저축보험은 제껴놓고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가 제 1순위다.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IMP를 들면은 뭐 연간 납입 펀드가 700만 원인가요? 네, IMP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 그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이고 초과된 300만 원까지는 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계좌 세팅을 해놓으면은 완벽하다.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네. 사회초년생들은 하지 마세요. 아니, 사회초년생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네. 연금저축의 핵심 기능은 사실은 연금이기는 해요. 네. 노후 보장이기는 한데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달콤한 게 있습니다. 지금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에서 떼고 나라에 미리 냈던 거 이게 차곡차곡 쌓인 걸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그 혜택을 주는 게 이 연금저축이라는 것의 세액공제 혜택인데 네. 사회초년생들은 월급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냈던 세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번 크지가 않고 그다음에 특히나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그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5년 동안 이 소득세 거의 면제 혜택이 있어요. 90%까지. 그러니까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금저축을 가입해봐야 돌려받을 돈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그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중간에 깨게 되면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고 맞아요. 무조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초년생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지금 뭐 월세 살고 있으면 돈 좀 모아가지고 전세로 가서 월세 비용도 아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장기성 상품에 묶어버리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다 돈이 들어가서.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한다? 두 가지 선택지죠. 손해를 보면서 이걸 깬다. 혹은 대출을 받는다. 둘 다 아주 비효율적인 거니까 사회초년생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하고 싶다. 나는 연말정산 때 자꾸 세금 토해내는데요. 토해내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뭐 부양가족도 없는데 당연한데 그것도 아깝다라고 하면 그냥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러니까 없어도 될 돈 정도.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부었는데 넣어놓은 게 120이야. 이거 깨봐야 뭐 손해보고 별로 되지도 않는데 그럼 안 깨요. 근데 여기에 넣어놓은 게 한 3년 동안 넣어놓은 게 한 3천만 원이다. 그럼 돈 필요하면 이거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이거 깰까 말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사회초년생들은 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만 그러다가 급여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 어느 정도라는 건 한 연봉 5천, 6천 넘어갔을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하지 마셔라. 네. 연봉이 이제 소득이 좀 낮을 때는 사실 그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적다 보니까 그쵸. 비효율적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연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 훨씬 더 많이 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려를 해서 판단하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